해가 지기도 전에 촛불이 켜집니다. 테이블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고 식기들은 완벽하게 닦여 반짝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바쁘게 돌아간 주방입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북적였을 저녁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날 밤 확인된 예약, 대기 중인 직원들, 손님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들. 하지만 금요일 저녁 8시에 두바이 마리나, 40개 테이블 중 단 3곳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운이 없었거나 일시적으로 침체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느새 소리 없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외식 산업 전반의 유동 인구는 평소 수준의 겨우 1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텅 빈 매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쪼그라들었지만 비용은 여전히 고스란히 지출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폭로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까지 매달 초가 되면 100% 청구됩니다. 정작 매장을 찾는 손님은 100명 중 15명 뿐인데 말이죠. 관광객에 의존하던 매장들은 매출이 최대 80%까지 폭락했고 사장들은 폐업을 단 일주일이라도 미루려 급여를 30%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텅 빈 테이블이면에는 날아간 수입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들의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재무는 왜 이 식당들이 비어 있는가가 아닙니다. 애초에 만석을 기준으로 설계된 거대한 산업이 손님은 사라지고 비용만 그대로 남았을 때 과연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 시스템은 애초에 완벽한 조건이 아니면 버틸 수 없게 설계된 걸까요?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생태계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으로 가보려 합니다. 두바이의 외식 산업은 단순한 식당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속도와 정밀함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인공 생태계였습니다. 단일 업종에서만 2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는 두바이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고용 규모 중 하나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매년 매장을 늘렸고 자연스러운 수요를 초월한 속도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유명 셰프와의 협업이 대기업 간 계약만큼 중요하게 다뤄졌고 1인당 $200를 받는 루프탑 매장들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진화한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거대한 야망은 곧바로 거대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그들의 비전을 증명하는 한 돈은 아낌없이 흘러넘쳤고 실제로 한동안은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출이 확장에 발맞춰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했고 그 확신은 더 공격적인 투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2022년 미쉐린 가이드가 두바이에 상륙했을 때 이는 단순한 맛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두바이가 완전히 체질을 개선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경유지나 거쳐가는 도시가 아닌 오직 미식을 즐기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최종 목적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신호탄은 다시금 폭발적인 투자를 불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이드가 보증하는 도시라면 성장의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식 산업은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른 개업, 더 넓은 매장, 더 높은 고정비, 수입 식자재와 고연봉 인재들까지 화려한 분기 실적 뒤에서 시스템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거의 모든 매장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의 70에서 80%가 안정적인 지역 주민이 아닌 뜨내기 관광객과 외국인 주재원, 그리고 기업들의 접대 예산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거쳐가는 사람들, 잠시 머무는 사람들, 다음 계절이 오면 다시 돌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들이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취약점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외부 자금만 계속 유입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동성에 기댄 확장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품고 있습니다. 흐름이 단 한순간만 끊겨도 충격을 흡수해줄 튼튼한 내수 기반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시죠. 겉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특정 수요에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거주하지 않고 떠도는 인구의 소비 패턴에 산업 전체의 운명을 걸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인구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 충격은 파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식당이 동시에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호황기 시절 모두가 외면했던 질문이 이제야 수면 위로 무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입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들이닥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지탱해줄 근본적인 수요가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정상 영업이라는 텅 빈 껍데기를 과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 수치는 붕괴의 규모를 대략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애써 영업을 이어가는 개별 현장의 비명까지는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 담론을 내려놓고 현장의 실제 목소리에 밀착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고 가장 골마 터진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매번 만석을 기록하던 중견 외식그룹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한 달 매출로 임직원의 급여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의 격차는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이제는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임시방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왜곡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경영자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오직 3가지뿐이었습니다. 당장 문을 닫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거나 서서히 말라 죽을 때까지 적자 영업을 버텨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영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몫을 포함해 회사 전체 직원의 급여를 일괄 30% 삭감하는 잔인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닌 단지 고통의 유예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겨우 몇 주의 시간을 억지로 늘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은밀한 열정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공식 발표되지도 않았습니다. 늦은 밤 직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취재, 어떤 낙관도 배제한 채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그 비극적인 징후들은 여지없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도처에서 인력 공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빈자리를 채울 여력조차 없자 사장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현장 바닥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치나 처참한 몰락을 보여주는 자극적인 그림도 없습니다. 그저 멀쩡해 보이는 가게가 정상 작동을 강요받으며 서서히 그 기능을 잃고 말라 죽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더 영세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단 하나의 작은 식당입니다. 평생 모은 예금과 대출,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 채무 이상의 무거운 의무가 따르는 친인척들의 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관광객의 유입이 필수적인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마자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매출만 무려 80%나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45,000달러에 달하는 상가 임대료는 불황이 닥치기 전 이미 분기별 선납 조건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중도 해지를 하자니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결국 더 큰 파산을 막기 위해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여기에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족쇄가 채워집니다. 이 나라의 거주 비자가 사업자 면허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폐업은 단순한 금전적 결정을 넘어섭니다. 법적이자 개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순간 면허가 취소되고 단 30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이제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쫓겨나듯 추방당할 것인가 아니면 기약 없는 적자를 뼈저리게 감당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탈출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참담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는 시스템을 떠받치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전적으로 고용 상태에 저당 잡힌 평범한 직원들 말입니다. 이미 급여가 30%나 삭감된 이들은 하룻밤 테이블 수가 40개에서 고작 6개로 주저앉은 처참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기며 킵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남느냐, 쫓겨나느냐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식당이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상위층이나 하위층이 아닌 허리를 지탱하는 바로 이 중간층에 모든 고통이 집중되는 기이한 압박을 낳습니다. 법적으로 체류만 가능한 수준의 벌이로 인간다운 삶의 품위는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상황을 개선할 힘조차 잃은 채 겉으로는 멀쩡히 돌아가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해주던 최소한의 생존 조건들을 천천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동률 15%라는 추상적인 숫자가 품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폭발적인 파산이 아닙니다. 목을 죄어오는 가혹한 선택들의 연속이며 생존 기간을 억지로 조금 늘리는 대신 살아남을 방법은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붕괴의 역학관계가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가동률을 15%로 낮춘다고 해서 고정비용이 그만큼 정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 밖의 많은 이들이 이 처참한 구조적 모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식당 운영은 수요에 맞춰 비용을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더라도 고정된 매몰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무서운 족쇄입니다. 두바이의 고급 상권에서 중간 규모 식당의 한 달 임대료는 무려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유동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깎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있건 없건, 홀이 텅 비었건 가득 찼건 매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각종 면허세, 지자체 수수료, 보험료 역시 이 살인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체율적이 아닌 오직 존재 자체에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폭락해도 문을 열어두는 비용은 고스란히 나가는데 공공요금이라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립니다. 식자재 부패를 막으려면 대형 상업용 냉동고를 단 1초도 끌 수 없습니다. 소박 안전을 위한 환기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테이블이 단 하나만 차 있어도 홀 전체의 냉난방은 예외 없이 가동해야 합니다. 결국 매출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쳐도 전기세와 가스비 같은 에너지 비용은 평소의 60에서 70% 가까이 그대로 깨지게 됩니다. 테이블 40개를 채우나 단 3개를 채우나 들어가는 운영 공력과 기본 유지비는 회계장부상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이 목을 죄어옵니다. 호황기 시절 맺었던 분기별 의무납품 계약들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유럽산 최고급 수입 채소, 프리미엄 육류, 특수 식재료들이 매주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불황이라고 계약 조건이 자동으로 변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귀한 최고급 식자재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곧장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단 1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순수한 손실로 전환되는 비극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낼 수 있는 비책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깎아 손님을 끌어보려 하지만 이런 벼랑 끝 상황에서의 할인 행사는 가뜩이나 쪼그라든 마진을 완전히 박살낼 뿐입니다.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건당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악순환으로 파산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더 높이는 꼴입니다. 배달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두바이의 대형 배달 플랫폼들은 건당 무려 25에서 35%에 달하는 살인적인 수수료를 뜯어갑니다. 이미 매출이 80%나 박살난 상황에서 쥐꼬리만한 매출의 3분의 1 가까이를 수수료로 상납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 플랫폼 배만 불려줄 뿐이며 호흡기를 붙여 연명하는 동안 식당의 기초 체력은 뼈째로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의 이면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붕괴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바로 베테랑 직원들의 이탈입니다. 식당의 정체성이자 핵심인 수석 셰프, 총지배인, 숙련된 인재들이 더 안정적인 해외 시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야드, 싱가포르, 이스탄불 등 시장이 활성화된 곳으로 말이죠. 이들은 떠납니다. 이곳에 남아있어 봐야 끔찍한 불확실성과 절망적인 미래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인력 유출은 당장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산업의 미래 회복력 자체를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상황이 마침내 나아졌을 때는 재기를 이끌어갈 핵심 인적 인프라가 이미 완전히 증발해버린 뒤일 테니까요. 무너진 기반을 재건하는 건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훈련, 안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없이 위태롭게 굴러가는 기형적인 시스템뿐입니다. 이제 매일 문을 여는 것은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파멸을 늦추려는 통제된 연명이며 해결 대신 시간만 버는 결정의 반복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진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건 관계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파국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의 가동률은 적응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멀쩡히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속에서부터 무너지며 자생력을 잃어가는 일종의 관리된 붕괴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마주한 텅 빈 식당들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끊임없는 외부 수요 없이는 애초에 자립할 수 없던 구조적 결함을 폭로합니다. 두바이의 외식 산업은 지역 공동체가 아닌 뜨내기 관객을 겨냥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화려한 외관, 규모, 이색적인 경험에만 집착했죠. 시선을 사로잡고 소셜미디어를 도배하며 비행기표를 사게 만드는 자극적인 미식에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떠나면 무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 관객들이 사라지자 시스템을 지탱해줄 내부 기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시적인 군중과 든든한 공동체의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군중은 순식간에 자리를 채웠다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도쿄나 이스탄불, 파리처럼 식당이 일상에 녹아든 도시에서는 수요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바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은 단골이 되어 위기 때마다 가게를 지탱해줍니다. 관광객은 덤일 뿐 식당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외부 수요가 끊겨도 시스템이 위축될 뿐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정확히 그 반대로 지어졌습니다. 관광객은 보너스가 아니라 핵심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는 내수 기반은 식당가를 지탱할 체력이 없었고 이 불균형은 호황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입이 멈추는 순간 충격을 흡수해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잔혹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임시면허 수수료 감면이나 임대료 유예, 관광 활성화 대책 같은 임시 방편들이 비록 필요할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은 당장의 폐업을 늦출 뿐 병든 구조 자체를 고치진 못합니다. 이 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약성은 깊숙이 박힌 채 언제든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외식업계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내부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은 채 오직 외부 수요의 땔감만으로 성장을 가속해온 이 나라, 개발 모델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한계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 대신 최고 실적만을 줬던 개발 방식이죠. 이제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아니라 그 화려했던 과거가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였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기초를 바꾸지 않으면 위험은 반복됩니다. 회복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는 다음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차이를 깨닫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저녁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주방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만석이던 시절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식탁이 차려지지만 이제 그 식탁을 둘러싼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흘가를 깎는 노력은 같은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업주들이 문을 여는 건 수지타산이 맞아서가 아니라 문을 닫는 순간 마주할 파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밤 고통스러운 계산이 반복됩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틸 시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업계의 진짜 질문은 수요가 돌아올지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주민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체질 개선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몰락을 불러온 뜨내기 수요에 또다시 목을 맬 것인가? 전자만이 우리를 자생력과 진정한 안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후자는 겉모습만 되찾을 뿐 똑같은 시한폭탄을 품는 일입니다. 이 잔혹한 미래의 향방은 정책 한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부터 당국까지 모든 단계에서 내리는 결단, 즉 우리가 대체 어떤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합의에 달려있죠. 날씨가 좋을 때만 달릴 수 있는 화려한 마차인가?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주인가의 선택입니다. 그 결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병든 생태계는 막대한 자원을 허공에 태우며 억지로 호흡기만 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허황된 수요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결국 촛불이 꺼진다면 그건 하룻밤 장사를 망쳐서가 아니라 만석이 아니면 붕괴할 수밖에 없게 만든 왜곡된 구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진짜 마지막 질문은 비극을 막을 뼈아픈 깨달음이 파국보다 먼저 찾아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억지로 벌어둔 마지막 시간마저 모두 탕진한 뒤에야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될 것인가입니다.